매춘이 금지된 나라. 그러나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 돈을 내고 목욕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법의 침묵 속에 떠날 수 있는 곳, 이곳은 태국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계산된 모순의 천국.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일본이 아닙니다. 넌 불빛 뒤에 숨겨진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이죠.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이 진실은 당신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일본을 이해하려면 가장 빛나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카부키초. 결코 잠들지 않지만 진정으로 빛나지도 않는 거리. 카부키초. 잠들지 않는 어둠. 현대도쿄의 심장부. 모든 LED 불빛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깜빡이고 기차가 초단위 정확성으로 출발하는 이곳에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 평행세계가 존재합니다. 카부키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가. 여기선 도덕, 법, 낮과 밤의 개념마저 흐릿해집니다. 1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이 지역 안에는 예음리 저 1000곳이는 넘는 유흥업소가 숨어 있습니다. 모던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는 고급 호스티스 배서부터 애니메이션 테마의 스트릿바, 그리고 일본 법의 회색 지대에서 조용히 운영되는 소프랜드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부키초는 애초에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도쿄 정부는 대형 가부키 극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카부키초, 가부키 마을죠. 하지만 자금이 끊기고 투자자들이 손을 떼자 예술의 꿈은 무너졌고 신주쿠 한복판엔 버려진 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 또 다른 꿈이 뿌리 내렸습니다. 더 본능적이고 대담하며 대본 없는 꿈. 1950년대부터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며 퇴근 후 남성들의 오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카부키초는 빠르게 아시아 최대 유흥지로 변모했고 돈이 물처럼 흘러들었으며 수백만의 외로움은 값을 매긴 미소로 달래졌습니다. 유럽처럼 공개적으로 규제되는 홍등가와 달리 카부키초는 복잡한 미로처럼 작동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조용한 타협 속에 공존합니다. 경찰도 모든 걸 알지만 선택적으로 개입하죠. 많은 바는 야쿠자의 보호 아래 운영되며 야쿠자는 기업과 정치와도 깊은 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꼭대기층에 유흥바, 중간에 노래방, 지하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래 공간까지 있습니다. 카부키초를 도덕적 실패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 통제의 성공으로 봐야 할까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넌사인이 버섯처럼 피어날 때 야쿠자, 일본의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도 조용히 수도 한가운데에 어두운 제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야쿠자, 그림자 속 쾌락의 제왕. 야쿠자가 단순히 문신한 채로 빚을 걷고 밀수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카부키초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줄 겁니다. 조용하고 정교하며 훨씬 더 교활한 성인 서비스의 세계에서 야쿠자는 지도를 쥐고 있습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거의 모든 걸 통제하죠. 소프랜드, 겉으로는 목욕을 파는 곳이지만 항상 그 이상이 일어납니다. 마사지샵, 바, 호스티스가 있는 가라오케 라운지, 심지어 고급 에스코트까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관리되는 지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일본 법은 야쿠자와의 어떤 협력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합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위장회사, 대리인 채용, 증거 회피 등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당국도 그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카부키초의 흐릿한 노란 불빛처럼 야쿠자의 존재는 결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항상 존재합니다. 도쿄의 화려한 소프랜드에 들어서면서 그 완벽한 유리 뒤에 기업처럼 운영되는 그림자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것이 시스템의 영리함일까요? 아니면 법의 실패일까요? 그리고 매춘은 불법이지만 일본은 이 산업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소프랜드는 완벽한 위장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롭고 서류상으론 완전히 합법적인. 하지만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할 것은 영수증에 절대 찍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소프랜드, 비누와 증기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일의 땅.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새롭게 태어난 동시에 비틀거리는 국가였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성들은 정서적 상처를 안고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1958년 매춘 금지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자 사람들은 성산업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독특한 법적 사고방식을 지닌 일본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근절이 아닌 적응. 그렇게 탄생한 것이 소프랜드입니다. 비누소압과 땅, 랜드의 합성어. 마치 어른을 위한 워터파크처럼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소프랜드는 고객이 와서 목욕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주로 여성 직원이 바디케어를 제공하지만 명백한 성행위는 절대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욕실문이 닫힌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직원, 즉 소프걸은 자신의 몸과 비두를 이용해 고객을 암시적이고 능숙하게 세정합니다. 그리고 양측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어떤 법적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본 법상 직접적인 대가 지급이 없다면 성인 간의 동의된 관계는 설령 소프랜드 안에서 벌어졌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소프랜드는 요시와라, 도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곽이나 스스키노, 삿포로, 후쿠하라, 고베처럼 법적 회색 지대에 익숙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엔 방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간판 무숨에 칸반량라는 안내인도 있고 간혹 공개된 요금표도 있지만 모든 특별 서비스는 암호화된 언어로만 암시됩니다. 흥미롭게도 소프랜드만이 일본의 유일한 법적 우회 모델은 아닙니다. 다른 형태도 존재하죠. 패션 헬스, 패션 헬트, 구강 서비스만 제공, 법적으로 성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딜리버리 헬스, 대리해루, 객실로 직접 파견되는 에스코트, 출장 마사지로 등록 핑크 살롱, 핑크 살론, 소규모 공간에서 운영, 저렴하고 빠름. 때로는 10분이면 끝 질서와 외형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소프랜드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틀을 벗어나되 대가 없이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카메라 없음, 서비스 명세가 찍힌 영수증도 없음, 기록도 없음, 단지 하나의 경험. 개인적이지만 죄는 아님, 졌지만 깨끗한. 소프랜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이라면 당신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폐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합법화되어야 할까요? 레드라인, 그린라인, 일본이 욕망을 구획하는 방식. 본능을 통제하면서도 사회 도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일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본능 구역에 색을 입힌 것, 아카센, 치센, 레드라인, 합법적인 홍등가, 엄격한 감독하에 운영, 아오센, 칭센, 그린라인. 불법이지만 조용히 묵인되는 지역,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간과되기도 함 두 체계, 두 극단. 그러나 공통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욕망을 통제된 방식으로 해방시키기 사회의 도덕적 이미지를 깔끔하게 유지하기 놀라운 점은 이 두 시스템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질서와 감정이 항상 나란히 걷는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서 당신이 사는 도시가 일본처럼 욕망 구획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하실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해조 이야기는 단지 일본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법과 본능 사이에 나뉘어진 두 세계 속에서도 아직 이상한 겹침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쾌락이 육체가 아닌 시선과 음악, 그리고 계산된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게이샤의 세계입니다. 게이샤 몸이 아닌 세련됨을 파는 이들. 창녀도 아닙니다. 에스코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성노동자도 아닙니다. 게이샤는 일본 정재미의 순수한 정수를 상징합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동작 하나, 미소 하나까지도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예술적 퍼포먼스입니다. 그녀들은 예술 수도원에 가까운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아갑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입문하여 마이코 견습 게이샤로서 수년간의 수련을 거칩니다. 다도, 꽃꽂이, 서예, 샤미센 음악, 그리고 상류층을 접대하기 위한 사회적 예절까지 학습하죠. 게이샤는 고객을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고객은 반드시 오키야 게이샤 집 시스템을 통해 소개, 심사, 초대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퍼포먼스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지며 차, 사케, 음악, 대화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이샤는 과거 창녀들이 훈련받던 동일한 장소, 교토의 기욤 같은 유곽에서 수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죠. 창녀가 밤을 팔았다면 게이샤는 순간을 팝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순종적인 역할이 강요되는 곳에서도 게이샤는 대화를 주도합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은근한 농담을 던질지, 언제 손님을 왕처럼 느끼게 해야 할지를 단지 경청만으로도 해냅니다. 관능이 배어있는 세계 속에서 게이샤는 일본의 우아한 가면과도 같습니다. 본능과 도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 말이죠. 그녀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매혹이 육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여성은 단지 차를 따르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샤가 찬사를 받는 동안 수천 명의 일본 소녀들은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메이지 시대, 일본이 창녀를 수출하던 때 19세기 후반,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대로 접어듭니다. 한때 고립되었던 나라는 서양을 따라 세계로 문을 열었고 군대, 산업, 그리고 인간 착취 방식까지 근대화하기 시작했죠. 당시 가장 조용히 수출된 상품 중 하나는 비단도 아니고 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가정부, 무용수, 접대원 같은 명목으로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온 수천 명의 소녀들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매춘을로 향하는 일방통행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국, 한국, 대만 등지에 위치한 일본 식민지 매춘업소, 그 모든 곳에서 그녀들은 일본인 운영자들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빚에 묶여 고객을 강제로 접대하며 잔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탈출구도 없고 법적 보호도 없고 단지 계속 팔리고 또 팔리는 몸과 눈물만 존재했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급작스럽고 잔인한 근대화가 남긴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요시와라, 쾌락이 예술의 가면을 썼던 곳. 고대 에도 시대의 본토 안, 한때 쾌락의 할리우드라 불렸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요시와라.
1917년에 설립된 요시와라는 단순한 홍등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봉쇄된 세계였으며 최고 등급의 창녀들, 오이란이라 불린 단순한 미의 상징이 아닌 예술과 교양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시를 읽고 악기를 연주하며 차를 대접하고 그림을 그리고 눈빛으로 대화하며 손님들을 마치 사치와 화려함의 꿈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오이란들은 불과 23세의 어린 나이에 가난 때문에 가족에 의해 팔려왔습니다. 그녀들은 향과 화장품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빚과 병, 깊은 외로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함으로 가득하지만 실상은 예술과 인간성 사이의 모순으로 가득 찬 합법적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유곽, 욕망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벽 안의 구역. 하지만 모든 것은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만든 모델로부터 유곽, 유쿠오쿠오, 소프랜드나 가부키초의 원형이죠. 비밀도 애매함도 없이 유곽은 합법적인 홍등가였습니다. 둘러싸인 벽, 설정된 규칙, 명확한 세금 체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욕망은 법으로 관리되었고 본능은 예술로 치장되었으며 모든 것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조직적 장치였습니다. 무사, 상인, 심지어 학자들까지 모두 도시 생활의 일부로 유곽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쾌락의 장소가 아닌 문화적 중심지, 미학과 사회적 균형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유곽은 일본의 실용적, 예술적 통제 지향 사고방식을 증명합니다. 욕망을 금지할 수 없다면 계획하라. 본능을 지울 수 없다면 예술로 바꿔라. 다른 나라들이 인간의 충동을 숨기려 할 때 일본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법으로 통제했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일본이 수세기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욕망이 정책이 되었을 때 17세기 초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십 년간의 분열과 혼란, 피해 역사를 지나 새롭게 등장한 중앙 권력이 있었죠. 도쿠가와 막부. 하지만 평화는 칼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도쿠가와는 국민의 충성심을 얻고 갈등을 방지하며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대의 도덕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쾌락을 합법화한 것이죠. 억압도 은폐도 없이 정부는 모든 매춘, 성거래, 본능적 욕망을 엄격히 규제된 유곽이라는 구역 안에 집중시켰습니다. 그 안의 모든 것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세금, 영업시간, 행위 규칙까지. 높은 벽은 쾌락의 세계를 외부와 분리시켜 축적된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는 압력 밸브가 되었죠. 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성범죄율 급감, 수만 명의 실직 무사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음, 사회는 외면의 도덕성을 유지하며 본능은 정해진 공간으로 이관된 도쿠가와에게 욕망은 더 이상 억제할 대상이 아닌 관리해야 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간 본성을 숨기려 애쓸 때 일본은 욕망을 국가 안정 전략으로 삼았죠. 냉정한 실용주의와 드문 세련미가 융합된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일본을 보았습니다. 해돋이와 벚꽃, 정중한 인사의 나라만이 아닌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 세계를 감탄하게도 그리고 의문을 품게도 만드는 나라.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둠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올바른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나라의 숨겨진 진실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큐 시리즈 일본의 진실의 다음 장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유흥산업에서 야쿠자의 역할을 다룬 2부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ES를 남겨주세요. 꼭 제작하겠습니다.